아까 우리 사회자가 저보고 도시를 좀 안다고 그러는데 좀 압니다. 근데 도시를, 특히 전주 도시를 아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딴 도시 사는 많은 자료와 기록이 있는데, 19세기 말엽에 전주에 기독교가 와가지고 준 충격, 엄청난 충격을 도시에 줬죠. 둘째, 그로 인해서 도시의 변화, 그건 문화적 변화와 더불어서 건물의 모습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교사전의 사택 같은 것은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하나의 구조물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준 영향이 전주에 굉장히 물적 또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별로 부각이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가령 불교도는 말할 것 없고 일반 시민들도 그래 예수병원 쪽에 있기는 있는데 하고 가느다란 감각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인데 이렇게 여러분과 전주 도시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일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정말로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 문화해설사가 6분이 계시죠. 제가 요날 전주시 문화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거기 문화재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경기전이나 목목대 해설하는데 아니 당신들만 해설한 게 아니라 이쪽에 기독교 근대문화 해설사가 따로 있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깜짝 놀라요. 아 그런 게 있냐고. 있다. 당신네들 해설사는 당신네들이 경비와 더불어서 지원을 하지만 이건 완전히 기독교적이고 민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고 관광적인 소위 선두주자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시 시민은 말할 거고 전주시 행정당국도 기독교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릅니다. 이거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자취를 찾아서 하는 책이 있죠. 해설사 여러분 다 보셨죠? 이 책은 명저입니다. 명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각 부분에 고루고루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섭섭한 것은 7.1 선발대가 온 이유만이지 그 전 단계. 어떻게 해서 7.1 선발대가 전주로 왔냐. 전라도 전주로 왔냐. 조선에 온 것은 이제 기타 감교나 또는 장로가 있으니까 왔다 하더라도 하필 전주에 북장로 7.1 선발대가 오게 됐냐. 이런 것들은 그 명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 여기 여러분들은 기독교 교회사, 향토사 아주 잘하시는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적인 충격과 도시에 끼친 영향은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잘못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마감은 좀 더 전사, 그 전사라는 게 신인 선발대가 온 전사와 어떻게 와서 전주 왔느냐 하는 후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에 끼친 충격,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장로교회와 전주와의 인연과 연분, 이것을 좀 캐 들어가야 하는데 대개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간신히 찾아내거나 아니면 추정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병원 건너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 15분이 지금 좀 묘회를 모시고 있는데
보통 시민들 다 몰라요. 굉장히 큰 성지입니다. 근데 시민은 몰라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15분이 있지만 당시 호남에 온 선교사와 그 가족이 한 80명이 희생당하고 또한 한국에 유해를 묻고 갔습니다.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애들을 낳으면 조기 병사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아들, 딸들이 꼬마 때 거의 반절이 희생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남양유교가 전주를 개척하고 예수님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블랙마운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책들 좀 나눠주시죠 앞으로. 예. 선교사촌이 전주에 온 선교사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선교사는 가족만 있고 그분들은 다 찾고 했죠. 그리고 50년대 이후에 온 선교사들은 지금 노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여기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앞으로 존중하고 서로 특히 많은 교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수병원에서는 상당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즉 이런 결실은 우리가 오늘날 세계 해외 선교를 세계적으로 두 번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0년 통계로 보면 168개국에 약 2만 2,300명 정도가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프리카 오지, 중동 분쟁 지역, 특히 중국과 북한에 가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북한동포 구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간히 알고 있지 우리나라 국민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5만 10만 명의 북한 동포가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자발적으로 다 왔고 또 자기 코스로 오긴 왔습니다만,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우리 선교사들이 구출하고 동반하고 그리고 와서 정착시킨 겁니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우리는 19세기 말엽에 미국으로부터 선교지로서 은혜를 받았고 그걸 그대로 지금 해외에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주의 남양로교회 선교사의 공과가 있고 또 그때 당시 선교 방법도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과 중에 좋은 것은 따고 나쁜 건 시정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돈 128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28년 이전 단계로 가톨릭이 100년 선교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가 지금 120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100년, 후 100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전주의 남양교회가 오게 될 때까지는 전 단계를 그래도 좀 훑어봐야 하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200년의 역사, 특히 전주의 남양로교회와 더불어서 연분, 인연을 어찌다 한두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역사학자가 인생은 뭐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연구를 20년 동안 해서 원고를 잔뜩 쌓아놓고 결론을 못 얻어가지고 헤매면서 마지막 꿈에 나온 결론이 인간은 나아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이세가 생사고입니다. 바로 이건 요약의 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 백년사, 후 백년사를 어떻게 여러분과 더불어 타겠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우리 알아보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사적인 걸로 우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30세 설파하고 성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그 후에 베드로, 바울, 야곱,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500 친구들입니다. 이때 이 12명은 완전히 최초의 선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7명의 선교사가 온 것도 충격입니다만 최초의 12사도의 선교사도 중요하게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아까도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종교 개혁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큰 광명을 줬고 오늘날 개신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초대 교황은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만 초기의 베드로 교황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청결하고 그리고 샘사를 건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확립되고 그 다음에 돈이 붙고 뭐가 붙고 권력이 붙고 명예가 붙으니까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건 제가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소위 당시 교황 또는 가톨릭의 부패는 냄새가 하늘에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가톨릭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개신교의 루터의 종교개혁 위에 가톨릭 자체의 내부 혁신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회라고 잘 알고 계시죠. 파리의 몽마르트 데에서 7사람이, 근데 이 7사람이 꼭 전주현 선발대 7사람하고 숫자가 같습니다. 일부러 채워서 왔는지 보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몽마르트 언덕에서 7명의 천사들이 모여서 개혁과 혁신을 꾀했습니다. 이 예수회가 그대로 동양의 세계에 뻗쳐갑니다. 초기의 예수회의 업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상 오늘날도 가톨릭 내부의 예수회의 세력은 막강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250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지 대학, 우리나라의 서강대학을 유치해서 중고등학교는 말할 거 없고 대학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가톨릭 혁신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어쨌든 7사람은 세계로 동양을 확대했습니다. 세계로 나와서는 대서양은 동서로 갈랐고, 아시아에 와서는 이제 역시 필리핀에 근거를 둔 스페인, 마카오에 근거를 둔 포르투갈이 쌍방간의 경쟁을 하면서 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면서도 이제 자기 소명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나라는 대항해 시대 때 최초의 세계의 정복자가 되었고, 또한 많은 식민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해외 나갈 때 선박 또는 경제적 지원을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의 왕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왕실의 심부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부름은 뭐냐? 바로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개척이 약탈, 그리고 무자비한 수탈, 그리고 그러면은 살육,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 대항해 시대 때의 선교는 오늘날 우리가 남미에서 또는 남아프리카 남미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기존의 종교를 짓밟고 그리고 광산이나 은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착취를 해가지고 그들 불을 축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공원도 있습니다만 포르투갈 또는 스페인 양나라의 소위 군함외교, 자 이질적인 신부가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박해당한다. 그러면 그걸 구실로 대포를 쏘고 그 다음에 대포를 쏘고 점령하고 시장화하고 그리고 그들 노예로 잡아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동양의 선교단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에서 들어온 겁니다만 일본의 사베르가 들어오고 바로 중국의 마테오 리치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것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가교 역할을 해주는 선교 보호가 되게 생겼죠. 근데 중국에 들어온 마테오 리치를 유시는 당시 예수회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어를 배우고 현지 종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과학과 문화를 심어줬습니다. 모두 감격하게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황제하고 예수의 교황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포교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의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서구를 배우자 하는 서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학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승훈이 아닙니까? 그들은 1년이면 한 번 또는 두 번 북경에 우리나라 사신으로 가고 오고 했습니다. 갈 때 이들은 이제 북경의 문화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학이었습니다. 이미 서학은 신부들이 성서 번역을 하고 또한 교리를 번역해서 완전히 한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가가지고 한문을 바로 읽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어가지고 수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근이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고 지구의를 보고 망원경을 보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감탄을 합니다. 아 이건 서학이 맞다. 근데 그 서학은 바로 서교로 통해가지고 이승훈이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조선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됐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바로 이질적인 서학 서교가 한반도의 왕실과 그 다음에 양반계층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또한 충돌과 더불어서 견딜 수 없는 정쟁, 즉 당파싸움으로 휘둘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조에 대한 소위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수근이가 당하고 그다음에 진산 사건이 돼가지고 진산의 윤지충 그다음에 유황금 모두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실은 천주교의 박해를 크게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신유, 기해, 병의 박해 세 개가 있고 자질구레한 것은 파정으로 또는 정파로 엄청나게 여러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이 군함외교 즉 박해를 받으니까 불란서 함대가 들어오고 또 이어서 이제 미국 함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동양을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한국의 개화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개교 또는 개항,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개항과 개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만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국가적 개항 개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양인들은 와가지고 일찍이 산동반성 그다음에 외도에다가 선교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잘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낀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박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세국가이기 때문에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본의 선교기지, 북경의 선교기지에 계속 타진을 합니다. 조선반도를 들어가서 교육을 좀 하자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서학을 받아들인 또 북경을 왔다 갔다 한 우리 선구자 중에 개화파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박지원이라고 하는 개화파 거도가 있었고, 그 개화파들이 볼 때 이미 여러 나라와 북경이 교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나라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조선 왕실에 건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외국과 교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보니까 미국이 가장 좋은 나라다. 왜? 영토 욕심이 없고, 그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미국과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호 개방, 소위,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수학대 받고, 그 다음에, 아니,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저항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할 때 이 개화파가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일찍이,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피해를 봤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야소교는 천주교와 다르다. 즉, 마치, 유림들이 알고 있는, 소위, 주자학이, 거기에도 이런 학자가 있고 저런 학자가 있듯이, 불란서나 기타는 천주교지만 미국은 야소교다. 그러니까 같은 주자학 중에 이래저래가 있듯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분명히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미국과 교류할 수 있는 문호 개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개화파 결론은 친중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천하의 제일이니까.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 옆에 있는 일본과 결합하고 저 멀리 있는 미국과 연합을 하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잘 활용해야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대항을 하기 위한 하나 전초기지고, 일본이 일찍이 미국 개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서점, 즉 동쪽 메이플라워에서 청교도가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마지막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딱 바라보면 일본이 보입니다. 아시아를 가려면 일본을 거치지 안 된다. 이래서 일본 개항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856년 미일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이 이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페리라고는 함대가 들어가서 대포를 쏘고 그 겁에 질린 그들을 무마하고 그리고 미일 조약을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딱 20년 후에 일본은 개화하고 명치유신으로 해서 개강을 하고 바로 상당한 과학국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개항할 때
미국으로부터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군함 6척을 거느리고 강원도에 나타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래서 강화도 조일, 조선과 일본으로 조약이 맺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방법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을 해서 드디어 우리는 일본과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도 상당히 조선 조야에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찍이 명칭시를 개국을 했다. 그러나 옛날부터 근공 원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나 먼 나라하고는 외교를 한다. 이미 우리는 중국이라고는 거대한 막강한 나라와 더불어 교류를 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개항을 해가지고 일찍이 강국이 되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적다. 처음에 이제 미국 교류계획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개항시킨 이 세력이 일본에게 너희들이 개항했으니까 조선과 미국과 수교를 좀 해달라. 거부당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용장이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용장이가 일종의 알선과 조선을 해가지고 조선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용장 밑에서 그들 중국 고급 관료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미 해군 제독이 참석하고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해서 미국과 통상 수교 조약이 맺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중국의 이용장은 조선과 수교의 조약 중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거 자꾸 들려옵니다. 2조에다가 1조는 양국 간에 교류한다. 2조는 바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이것을 미국 대표가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다. 이래서 사실 이용장이 그 속국 주장을 배제하고 1대1로 맺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게 큰 덕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서양 외교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됐습니다. 이때 푸드라고 하는 공사, 지금까지 대사로 해줬습니다. 푸드 대사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을 하고 바로 그들을 미국과 세계 일주를 시킵니다. 이때 민영이 이하 11명이 이제 미국을 거쳐서 유럽을 겁니다. 근데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첫째 하나는 큰 삿갓을 쓰고 하얀 도포를 입고 거기다가 버선을 신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천국 9번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이마를 짚고는 예의를 그 자리에서 전부 실은 겁니다. 맞으면 천국 황제 보듯이 미국 대통령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참 재밌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이 이하 11명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도 있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도 있다. 거기다가 세계 일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화파로 같이 협력했으면 개항이 또는 가능한데 이때 민영이는 완고하게 왕정 고수에 매달렸기 때문에 개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터졌을 때 미국의 선교 우리나라 개국, 미국 선교로 인한 개국을 잠시 훑어봐야 이제 남장로교회와 전주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처음에는 완전히 유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루터교회, 켈빈교회
교회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로 살다가 남북, 소위 미국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예, 따라서 예, 미국의 교파가 오늘 많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유럽의 이민들이 미국 신토했을 때, 자, 민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가 다르고, 이들이 와가지고, 미국 교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특색이 있는 거지, 유럽에는 그런 교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교파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 제가 좀 더. 남북전쟁이 터졌습니다. 여기 물 여기 있어. 남북전쟁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노예 해방전쟁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죠. 우선 남부는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지탱할 수 없는 거고, 북부는 노예가 없었습니다. 북부는 공파를 지향했고, 남부는 농업에 지었습니다. 그 농업 중에서 뭐냐, 목화입니다. 이 목화를 따려면 노예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 해방을 절차적으로 만들고, 북부는 절차적으로 찬성을 해가지고, 또 대의명분상도 또 세계에 내놓을 때도 노예 해방은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드디어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전쟁은 바로 처참과 비참과 그리고 파괴를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교회와 신도들이 전부 북군과 남군에 감사합니다. 북군과 남군에 완전히 군인으로 출동하고 군사물자가 되고 살육을 하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결과는 100만의 사상자가 있고 60만 명이 쌍방울에 죽었습니다. 이건 세계사적으로 비극이 우리나라 6.25 사변이 남북전쟁이나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교파는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졌고, 또 북쪽은 점령군이 돼가지고 군사 독재를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남부에 있는 교회는 피폐하고 북부에 있는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쪽은 공화당이고 남쪽은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출마를 해도 전혀 당선도 안 되고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도 공화당 의원만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전라도에 어떤 정당은 당선이 되고 경당도 되고 똑같은 걸로 남부에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으면 민주당은 없고 공화당만 거의 100년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독재 일색이 돼가지고 그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때 발달을 해가지고 도시화가 되고 교통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건 남부의 국민, 인민, 또 남부의 종교를 탄압해갖고 된 결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피폐되고 남부의 농업 국가가 되고 북쪽은 공업 국가가 돼서 미국의 남북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이때 남북교회 역시 빈곤합니다. 주민이 못 사니까, 인민이 못 사니까 교회도 피폐하고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북교회는 왕성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1820년대에 오면 미국이 아주 부유해집니다. 자유신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대중문화가 성장합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거의 새로운 대학, 새로운 신학교가 여기저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부유를 찾고
미국 교회들이, 북부 교회들이 특히 세계 선교에 나섭니다. 선교에 나서면서 대학생들의 부흥회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810년대부터 이미 해외 선교, 그 다음에 부흥회가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소위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소위 대학들, 하버드, 예일, 다스머스 대학, 이런 대학에서 계속해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주로 북부의 감리교회와 북부의 장로교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시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일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선은 굉장한 세국 봉쇄 나라입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조선 문제는 중국 산동성에 가 있는 미국 선교사 기지 오고 동경에 가 있는 동경 기지 양쪽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식민지화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조선의 소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동경에 있던 잘 아시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최초의 소위 세례를 받습니다. 이수정 씨를 보니까 동경 외국어대 처음에는 관비 유학생을 갔다가 동경 외국어대학 교수로거든요. 그래서 일어가 능통하고 영어가 능통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준 녹수라는 선교사 총무가 야, 이만하면 조선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조선을 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자의 나라라고는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조선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880년대가 되면 한반도에 있는 조선 정부의 관리들이 동경을 가고 옵니다. 그 중에 특히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동경에 가가지고 왕명을 받들고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교섭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노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김옥균이가 맥클레이라고는 소위 감리교 총무를 만납니다. 근데 김옥균이가 일어에 능통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매체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맥그레이가 이 고종 김옥균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종 황제한테 우리의 선교, 그러니까 복음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와 병원을 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달라. 김옥균이가 그걸 가지고 가서 상소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최초의 미국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 단초가 됐습니다. 이것을 매체로 해서 1883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알렌 잘 아시죠? 이 알렌은 원래는 산동성 중국 상주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자원해서 조선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조선반도를 어떻게 봤느냐. 더럽고 가난하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아주 가서 안 되는 나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선교사들도 가나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그때 헬렌이라든가 여러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본국에서는 한반도로 가려고 파견을 하려고도 말은 간다고는 안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험악하고 고약한 생각,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알렌이 자기가 자진해서 한반도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알렌이 들어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갑신병변의 하나의 주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83년에 산동에 있던 선교사가 자진해서 한반도에 선교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83년인데
그 후에 85년에 소위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들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교나 북감교가 먼저 들어왔고 그 후에 북장역에서 좀 후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1885년이면 미국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한 번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산동성 선교기지, 동경 선교기지가 복합적으로 상해가지고 그냥 어렵게 만들어놓은 한반도의 파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푸드라고는 미국 공사가 조선과 미국과 조약을 맺은 다음에 민영이라는 사람을 유실해서 미국 세계 일주를 시켰다고 했죠. 이들은 세계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럴 때 바로 이제 이 갑신정면이라고 하는 사고와 알렌과 더불어 선교사하고 관계가 두드러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렌은 그냥 선교사 의사 자격으로 들었습니다만 1884년 갑신정면,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개화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 같이 종로 지금도 남아있는 우정국 개국을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들 모시고 그 다음에 조선의 고관들 다 모시고 막 식을 시작할 때 이제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불야하고 불을 지르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쪼아드립니다.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명 정도가 희생당했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을 갔다 온 민영이가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민영이는 민비의 친족하고 고종황제가 가장 신임 얻은 신하입니다. 이가 21군데 상처를 입고 드러누워 있는데 이 알렌이 정성을 다해가지고 밤새도록 며칠간 해갖고 꿰면서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알렌은 신임을 얻었고, 그 다음에 왕실 주치의가 되고, 그리고 외교 고문이 돼가지고 고종 황제로부터 연봉 3천 달러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알렌으로 하여금 갑신정변이라는 묘한 인연으로 알렌으로 하여금 조선 정부와 미 선교사 간의 미국 개신교 간의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인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새로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에 대학 부흥회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게 대충 1880년대인데 학생 부흥회가 계속 일어나면서 1887년에는 미국 전역에 258개의 대학에서 외국 선교사 지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자대학 100개에서도 들어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여름 소위 썸머스쿨 여름학교는 약 2100명의 대학생 외국 선교단 지원서가 들어왔고 그 중에 여자가 500명이나 됩니다. 이때 1890년 아까 서울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던 언더우드 연세대학 만든 사람은요. 언더우드와 더불어서 안식일이 돼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선교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지원자가 있을 때 이 언더우드가 10배를 더하고 조선반도에 소개하고 복음 전도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지원을 한 사람이 바로 존슨 레이놀즈 존킨이 대사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조선과 전주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의 남자 대학생과 3명의 여자가 합해서 바로 7명이라고 하는 선발대학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예수회의 초기 가족 내부 개혁과 변화를 시켰는데 7명은 선교사였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조선반대에 온 사람도 7명이냐. 아마도 어디에도 기록은 없습니다만 예수회의 7사람 선교 선발대를 염두에 두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럭키세븐이라고는 서양적 하나의 호감도와 더불어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남북전쟁 후에 미국의 남부는 피폐하고 폭풍 발전했다고. 남부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 가난하고 보수적입니다. 전쟁에 지쳤고 뭐 국회의원도 남부에서 민주당 낼 수도 없고 그런 방이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교파들은 거의가 다 보수적입니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재정이 부족합니다. 해외 선교 가려면 지금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투자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언더우드가 역설하면서 자기 형님이 그때 당시 돈으로 형이 3,000달러를 헌금으로 본인이 500달러를 헌금해서 남장역에 1,800달러가 3,500달러가 확보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 돈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그들에게 활력소를 주고 그들이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들이 보수적이고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서울과 더불어 평양에서 많은 지금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원할 때쯤 되면은 자 언더우드를 유시로 해가지고 알렌이 왕실 주치의가 되면서 감리교에게 준 혜택이 바로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배제고등학교가 최초인데 이건 고종이 명명을 해줬고 이화 학당은 민비가 명성황후가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언더우드를 유실해서 북감리교회는 들은 지 4개월 만에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기회를 얻고 왕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83년에는 알렌이 들어오고 이 언더우드가 들어온 다음에 신화학교가 되는 1900년 전까지 이미 서울과 평양에 북장로교회와 북감리교에서 34개의 학교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5년부터 1909년까지는 북장로교회가 605개 전국적으로 감리교회가 200개 천주교와 기타 교파에서 950개가 돼요. 이래야 서울, 평양, 특히 피안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보급이 됐는데 그건 조선정부에 대한 원한과 더불어 그리고 열렬한 북조선적인 기질로 인해서 일찍이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평양 일대가 이미 북감리, 북장로에서 완전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남장로교회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보면은 천주교 박해를 받았던 전주. 그리고 서울에 비해서 아주 후진 지역이라고는 명분은 있지만 남양역에 갈 곳은 전주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리는 선발 때는 언더우드에 열정적인 부흥전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전주를 택한 것은 바로 현장 상황 때문이었다. 다만 이 기록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계 예양과 분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때되냐 1897년입니다. 그래 이것은 이미 남양역회가 전주에 와서 발을 붙이고 활동하기 시작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양역회가 전주에 온 것이 교계 분할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와서 털을 잡고 있었고 그 후에 1997년에서 자 모두 교파들이 중복 선교 복음 전도가 되고 또 교파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이 나중에는 부작용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나누자 분할하자 해서 분할이 됐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북장로 그다음에 북감리가 서울 평양에 완전히 탈퇴하고 있었고 전주의 남양교가 온 후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교계의 분할이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이제 남양교와 전주의 연분과 인연입니다. 그러나 연분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에게 목숨을 바치고 완전히 전주 전라도를 개척하고 복음화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교 검토를 하자면 서울에 있는 북감교회는 알렌으로 하여금 고종의 지원을 받아서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북감교회가 평양에 들어가서 평숭실 전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된 신학교 아닙니까? 왜 그렇게 활발하게 갈 수 있었냐? 재정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남양역에는 그다지 재정 지원이 없었고 출발할 때도 언더우드 형제가 3,500대를 주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 북감리와 북장로가 서울 평양에 얼마나 투자를 했고 여기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그 기록을 굉장히 찾아봤습니다.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원래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남쪽이 피폐하고 또 남쪽으로 보수적이고 이들이 떠밀려 오다시피 처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시린 선발 때와 더불어 호남 일대의 선교사들은 북쪽에 간 그들보다도 엄청난 정열과 자기 노력을 경주해서 전주를 복음화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 남양교회와 전주와 전라도의 연분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담 시간에 간단히 또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잉골드가 1897년에 와가지고 30세 노천이었습니다. 그는 28년 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어진 정렬 피땀의 결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건 요담에 또 다시 중복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문화를 한국 문화로 바꿔서 만들어졌고 가령 잉골드가 미국에서 오면서 조선 최초로 딸기 묘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산동 일대의 딸기밭이 50년대에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이건 잉골드라고 하는 여자가 만들어진 한국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딸기, 포도, 복숭아,
우유. 이건 전부 미국의 선진 생활 양식에서 우리 전주에 갖다 준 하나의 보배로운 결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에 끼친 기독교의 많은 노력에 비해서 또 그 열매에 비해서 우리 전주 사람이 지금 잊고 살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횃불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부르짖어서 전주 시민들이 모두 감사함을 알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7인의 선교사, 린니 데이비스, 테이트 남매, 그 다음에 전킨, 레이놀즈, 패시볼링, 테이트 남매죠. 그렇게 7인의 선교사가 남장로교로부터 파송을 받고 왔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오늘 그 장명수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 그리고 애양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선교 지역을 분할을 해서 남장로교회가 우리 전라도하고 그 다음에 충청도 일부를 담당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미리 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추후에 이렇게 그 구역이 그 협정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새로운 좀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기존에 문화예술사 공부할 때 그렇게 알았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또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더 심화되어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로 강의가 이어지겠는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오셔서 나중에 전주 지역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아까 예수님부터 말씀을 하셨고, 또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를 이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830년 만에 사도 바울이 68년에 그 돌아가신 걸로 돼 있잖아요. AD 68년. 근데 1893년에 남장로교 7인의 선교사가 이곳에 왔으면은 1830년 만에 그 바울의 후예들이,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여기 전주 땅을 밟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 사실들을 많이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복음의 뿌리를 전하는 문화해설사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2시에 원래는 강의를 안 잡았습니다만은 전주시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을 추진하는 성주화 사업 추진협의회 최원탁 목사님께서 최근에 저서를 출간하셨어요.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의 의미와 건립에 대한 의미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강을 또 5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장님 그 후속 강의, 전사를 우리가 들었고 이제 후사를 들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1893년 이후의 후사를 좀 더 재미있게 저희들이 들으면서 스토리텔링을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